이봐요, 당신들이 잘못했잖소. 우리 중국 탓 하지 마시오. 중국이 국제회의장에서 몽골에 내뱉은 이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류의 물길을 막아 초원을 사막으로 만들고 핵실험까지 강행했던 그들이 이제는 물을 빼앗긴 몽골을 황사의 진원이라며 손가락질한 겁니다. 몽골은 국토의 80%가 사막화되고 1100개의 호수가 증발하는 아주 처참한 재앙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그 어떤 강대국도 이건 신이 와도 절대 못한다 며 외면하던 그 절망의 땅에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독한 신념 하나로 영하 45도 지옥에 뛰어든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이 만든 신의 기술이 터지자 그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 형제의 나라요. 그게 우리 너무 자랑스럽소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몽골발 황사다. 중국 탓하지 마라.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사막을 만든 나라가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국제회의장이었죠. 각국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서 동북아 황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 대표가 수십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저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 고비 사막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피해국이에요. 이 점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에르덴이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죠. 바트, 제발 참아요. 여긴 국제회의장이에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우리만 손해라는 거 알잖아요. 저 말을 듣고 어떻게 참아? 우리 강물을 가져간 나라가, 우리 초원을 사막으로 만든 나라가 이제 와서 우리더러 가해자라고 해? 피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에르덴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죠. 알아요. 나도 화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뭐가 달라져요? 기록만 남고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에르덴 말이 맞았죠. 하지만 20년을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군요. 제 이름은 바트 에르덴 바야르사이한입니다. 몽골 국립대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고비 사막 사막화 장기 조사 책임자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이 땅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죠.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르덴이 제 옷자락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죠. 중국 대표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림강물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측 대표의 표정이 굳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이 회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 없다고요? 타림강 상류에 댐을 몇 개 세웠습니까? 물줄기를 어디로 돌렸습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뭘 건설하려고 그 물이 필요했던 겁니까?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건 중국의 내정 문제입니다. 몽골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내정 문제요? 롬노르에서 뭘 했습니까? 핵실험 아닙니까? 군사기지 건설 아닙니까? 그 시설들 개발하겠다고 상류를 독점해서 물길을 돌린 거 아닙니까?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저를 쳐다봤죠. 그 물이 원래 어디로 흘러야 했는지 대표께서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 초원으로 흘러야 했습니다. 우리 호수를 채우고 우리 지하수를 보충했어야 할 물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막아버렸어요. 중국 측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외교적 결례예요. 의장, 이 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근거 없다고요? 위성사진이 있습니다. 숨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20년치 기록이 전부 있어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이 개입했습니다. 양측 대표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별도의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별도 협의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별도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양해 각서를 교환했죠.
그런데 달라진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르덴이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바트, 제발 앉아요. 더 이상은 진짜 안 돼요. 우리가 이겨도 지는 싸움이에요. 저는 에르덴을 쳐다봤습니다. 에르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르덴이 제게 말했습니다. 바트, 당신 심정 나도 알아요. 근데 현실을 봐요. 중국은 14억이에요. 우리는 300만이에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뭐 하나 비교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세상은 강한 쪽 편을 들어요. 항상 그래 왔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에르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뿌연 하늘이었습니다. 황사였습니다. 베이징 하늘을 뒤덮은 그 황사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입니다. 맞습니다. 황사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고비 사막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림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 내륙 하천이죠. 길이가 2000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 강의 하류가 원래 몽골 쪽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고비 사막 지하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죠. 우리 초원을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상류에 댐을 세웠습니다. 물길을 자기네 내륙으로 돌려버렸죠. 신장 위구르 지역에 롬노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수십 년간 핵실험을 했습니다. 군사시설도 건설했죠.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타림강 물을 가져간 겁니다. 우리 몫이었던 물을요? 하류는 당연히 말라 죽었습니다. 초원이 사막이 됐고 호수가 증발했고 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몇 년 전 고비 사막 남쪽 지역 조사를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왔던 곳이었죠. 그때만 해도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호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습니다. 지도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죠. 분명히 여기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호수가 있던 자리에 하얀 소금 결정만 남아서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유목민 바야르였죠. 여기 호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서 물을 봤는데요. 바야르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완전히 말랐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줄어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뒤로는 한 방울도 고이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비가 안 오는 건가요? 비요. 비는 예전이랑 똑같이 와요. 그런데 강이 안 흘러요. 물이 여기까지 안 들어온다고요. 상류에서 막아버렸으니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온통 모래였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바야르 씨, 예전엔 여기가 어땠습니까? 바야르의 눈이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어렸을 때요, 이 근처가 전부 초원이었습니다. 풀이 무릎까지 찼어요. 바람이 불면 풀들이 파도처럼 일렁였죠. 양들이 하루 종일 풀을 뜯어도 다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초록이었어요. 바야르가 발로 모래를 걷어찼습니다. 메마른 모래가 바람에 흩날렸죠. 지금은 보세요. 모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양 1000마리를 키웠어요. 1000마리요. 그런데 저는 100마리도 못 키웁니다. 풀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으니까요. 작년에 40마리가 굶어 죽었어요. 올해는 몇 마리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국토의 약 90%가 사막화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반도 전체 면적의 7배가 넘는 땅입니다. 그 광활한 땅이 죽어버렸습니다. 호수 1200개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강 900개가 말라붙었습니다. 예전에 물고기가 뛰놀던 강바닥에 이제는 모래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강수량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는 여전히 옵니다. 그러면 물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류에서 막았으니까요. 몽골에서는 이런 재앙을 조드라고 부릅니다. 혹한과 가뭄이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죠. 몇 년 전 조드가 닥쳤을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축 수백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만 마리가 얼어 죽었죠. 초원 위에 양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가 눈 위에 널브러져 있었죠.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자기 가축 옆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 둘이었죠. 천막 앞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 봤는데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양이 다 죽었습니다. 200마리가 하룻밤에 전부 죽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게 저 양들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양이 전부였는데 뭘 먹고 살아요? 애들은 뭘 먹여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은 안 나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지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누가 신경을 써요? 도시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신경 쓸 여력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으라는 거죠. 그 가족은 결국 도시로 떠났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으로요. 게르촌이라고 불리는 빈민가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바로 옆에 천막을 치고 삽니다. 환경 난민입니다. 사막이 만들어낸 난민이죠? 지금 몽골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울란바토르에 몰려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런 환경 난민들이에요. 수천 년 이어온 유목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식 자체를 빼앗긴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몽골발 황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물을 빼앗긴 나라가 황사의 원흉이 됐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20년 동안 데이터를 모으고 논문을 쓰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기구에도 알렸고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기사 한 줄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 편입니다. 약한 나라의 목소리는 그냥 묻혀버립니다. 저는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몽골은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우리한테 무슨 용건이 있다는 겁니까? 설마 우리 황사 때문에 항의하려는 건 아닐까?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해 서한일 거라고 생각했죠. 황사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일 거라고요. 그런데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몽골 사막화 방지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공동 프로젝트요.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닙니다. 공동 생존의 문제입니다. 황사의 근원을 막지 않으면 한국도 계속 피해를 봅니다. 도와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결하자는 겁니다. 같이 해결하자.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죠. 보고서만 쓰고 떠나거나 회의만 하고 사라지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같이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외국의 환경 원조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하고 몇 년 지나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한국 측 대표단이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을 이끄는 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팀장님이었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 차림이었죠. 뒤따르는 팀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바트 박사님이시죠? 먼 길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회의 일정이 있으신 건가요? 호텔에서 좀 쉬시고 내일 시작해도 됩니다. 회의요? 아니요. 오늘은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현장이요? 지금 바로요? 네. 현장을 먼저 봐야죠. 현장도 안 보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외국 대표단이 오면 호텔에 여장을 풀고 환영 만찬을 합니다. 현장 방문은 형식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정도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항에서 바로 현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4시간을 달려 사막화가 가장 심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황량한 벌판이 펼쳐져 있었죠. 예전에는 초원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모래와 자갈만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차에서 내려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흙을 한 줌 집어들더니 손가락 사이로 비비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더니 혀에 살짝 대서 맛까지 봤습니다. 물기가 전혀 없네요. 염분도 꽤 있고요. 네, 지하수 수위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식물 뿌리가 닿을 수 있는 깊이에 물이 없어요. 바트 박사님,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못 삽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여러 번 시도했어요. 수십만 그루를 심었는데 생존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다들 나무부터 심으려고 합니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사막화 방지의 기본이니까요. 나무를 심어서 모래를 막고 나무는 결과입니다. 팀장님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물이 있어야죠. 물이 없는데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물입니다. 우리는 마른 강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었죠. 지금은 돌멩이와 모래만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상류 쪽을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바트 박사님, 여기에 댐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댐이요? 팀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콘크리트가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 모래가 계속 쌓입니다. 댐을 지어도 몇 년 안에 묻혀버려요? 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저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다 아시면서 왜 댐을 짓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트 박사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어요. 민둥산뿐이었습니다. 그때 외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선 절대로 숲이 다시 자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하라고 했죠. 팀장님이 마른 강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국토의 60% 이상이 숲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나무를 심었다가 전부 죽이고 댐을 지었다가 무너뜨리고 그래서 압니다.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하면 되는지. 영하 40도에서 버티는 콘크리트 기술이 있습니다. 모래 매몰을 막는 준설 기술도 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몽골 사막에서 모래가 날아오면 한국 아이들이 그 먼지를 마십니다. 이건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누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몽골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하자마자 환경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엔 영하 40도입니다. 콘크리트가 버틸 수 없어요.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차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으면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합니까? 한국만 할 수 있다는 건 좀 오만한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경험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요? 실패의 경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바트 박사,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흙을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까지 보던 팀장님의 모습이요.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에서 이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최소한 이분들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차관이 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한국을 위한 일입니까? 몽골을 위한 일입니까? 둘 다입니다. 몽골 사막에서 모래가 날아오면 한국 하늘이 뿌옇게 됩니다. 몽골이 살아야 한국도 살 수 있어요. 이건 원조가 아닙니다. 공동 생존입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바트 박사님,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저는 아직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 비슷한 감정을 느꼈죠. 정말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막에 댐을 짓겠다는 그 무모한 계획이 정말 실행에 옮겨졌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몽골 정부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 때 차관의 표정을 봤잖아요. 코웃음을 치던 그 표정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이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몽골 인력을 직접 훈련시키겠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패해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잘못입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장 자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갔죠. 한국에서 기술진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장비도 들어왔고요.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이 황량한 벌판에 정말 댐이 들어선다고?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한국 기술진도 그걸 알고 있다고 했지만 아는 것과 겪는 건 다르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기온이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건 여름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죠. 한국 기술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은 괜찮아. 문제는 겨울이야. 몽골의 겨울은 지옥입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낮아지죠. 숨을 쉬면 콧속이 얼어붙습니다. 노출된 피부는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립니다. 그런 환경에서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팀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겨울을 나야 한다는 건데요.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습니까? 버텨야죠. 버텨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하 40도입니다. 콘크리트 안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게 얼면 팽창합니다. 그러면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면 거기로 물이 새우며들고 그 물이 또 얼면 균열이 더 커집니다. 악순환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까?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트 박사님, 우리가 일반 콘크리트를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극저온용 특수 배합입니다. 동결 방지제가 들어가요. 수분 함량을 최소화하고 기포를 넣어서 팽창을 흡수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이미 검증됐습니다. 어디서요? 한국에서요. 강원도 산골에 댐을 지을 때 썼습니다. 거기도 겨울엔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요. 영하 20도랑 영하 40도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배합을 조정했습니다. 몽골 환경에 맞게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모래였습니다. 몽골 사막의 바람은 무시무시합니다. 봄철엔 특히 심하죠. 황사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루 만에 차가 모래에 반쯤 묻히는 경우도 있어요. 댐을 지어도 모래에 묻혀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팀장님, 모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댐을 지어도 몇 년 안에 모래에 묻힙니다. 준설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준설이요? 네. 모래가 쌓이면 자동으로 퍼내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요.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중동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워왔어요. 팀장님은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죠. 이 사람들 정말 다 계산하고 온 건가? 세 번째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몽골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공사 현장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죠. 숙소는 임시로 지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샤워 시설도 제대로 없었고요. 식사도 간단한 것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사람 사는 곳입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없잖아요? 물이 왜 이래요? 마실 수가 없네. 인터넷도 안 터지고 전화도 안 되고 가족한테 연락도 못해요. 저는 그 불평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봐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며칠 더 버티다가 포기하겠지. 그런데 팀장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팀장님이 불평하는 기술진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편하게 일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온 거잖아요. 쉬운 일이면 우리가 안 와도 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겠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했으니까요. 기술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포기 안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잖아요?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뭘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악물고 버텼잖아요? 팀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뭐가 됩니까? 다른 나라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와서 좀 힘드니까 도망간 나라. 그게 되고 싶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만 버팁시다. 기초 공사만 끝내면 숙소도 좋아집니다. 그때까지만 참읍시다. 기술진들이 흩어졌습니다. 불평은 줄었지만 표정들이 밝지는 않았죠. 저는 팀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걸 봤어요. 다들 처음엔 자신 있어 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똑같았어요. 몽골의 환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 땅은 실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려요. 팀장님이 아무리 준비를 잘 해오셨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트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반드시 생기죠. 저도 압니다. 그러면요.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또 생기면 또 해결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은 낙관적이시네요. 낙관이 아닙니다. 각오입니다. 팀장님이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바트 박사님, 이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댐이 무너지면 한국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몽골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전 세계에 망신당하는 겁니다. 큰 소리치고 와서 실패했다고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정말 진심이야. 하지만 진심만으로 자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30도. 매일 조금씩 더 추워졌죠. 공사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추우면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요. 기름이 얼어붙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죠. 한국 기술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다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하 40도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현장에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얼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숨을 쉬면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밖에 나갈 날씨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 숙소로 갔습니다. 모두 안에 있었죠. 얼굴들이 창백했습니다. 오늘은 공사 못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죠. 그런데 팀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오늘 콘크리트 타설 일정입니다. 예정대로 합니다. 팀장님, 밖에 영하 40도입니다. 사람이 나가면 안 돼요. 교대로 나갑니다. 30분 일하고 30분 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얼어버립니다. 이 온도에서 타설하면 안 돼요. 보온 양생합니다. 타설하고 바로 보온재로 덮어요. 열선도 깔았습니다. 콘크리트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요. 그래도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팀장님이 작업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술진들도 하나둘 따라 일어났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닌가? 영하 40도의 콘크리트를 붓겠다고? 하지만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현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기술진들이 30분씩 교대로 나와서 일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보온재로 덮고
열선 온도를 체크하고 숨 쉴 틈 없이 움직였죠. 저는 옆에서 보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생기지 마라. 이해봐.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콘크리트가 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콘크리트가 버티다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했습니다. 팀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얼어서 빨갛게 됐지만 표정은 밝았죠. 바트 박사님 보셨죠? 네, 보긴 했는데 아직 모릅니다. 양생이 끝나봐야 알죠. 기다려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제발 성공해라. 예벌.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균열 없이 버텼죠.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하 40도가 며칠 계속되다가 갑자기 영하 20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영하 45도로 뚝 떨어지기도 하죠.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장 위험합니다. 낮에 조금 풀렸다가 밤에 다시 얼어붙으면 그때 균열이 생깁니다. 콘크리트 안에 있는 미세한 수분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구조물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거죠. 저는 매일 댐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아침마다 현장에 나가서 콘크리트 표면을 살펴봤죠. 작은 금이라도 생기지 않았는지, 혹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지.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댐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죠.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자고 있었죠.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칠게, 다급하게. 바트 박사님, 바트 박사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댐에 금이 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옷을 급히 걸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기온은 영하 38도. 얼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추위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한국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댐 표면을 비추고 있었죠. 팀장님도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팀장님이 손전등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죠.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콘크리트 표면에 가느다란 선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였죠. 길이는 한 뼘 정도 됐습니다. 미세의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축축했죠. 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발견했습니까? 2시간 전입니다. 야간 순찰 중에 발견했어요. 다른 곳은요?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저는 댐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었죠. 기술진들이 곳곳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기술진이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저쪽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균열이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3군데였죠.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이 물이 얼면 균열이 더 커집니다. 균열이 커지면 더 많은 물이 스며들고 그 물이 또 얼면 악순환입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어요. 기온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철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다른 기술진도 동조했죠. 맞습니다. 일단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안 됩니다. 팀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끝입니다. 균열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이 온도에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몽골 측 관계자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몽골 환경부에서 나온 관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강 작업을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보강 작업이요? 이 온도에서요? 네. 환경부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 저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야죠. 영하 40도에서 보수 작업을 한다고요? 사람이 다칩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교대로 작업하면 됩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만약 작업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국 정부도 곤란해지고 우리 정부도 곤란해져요. 다른 몽골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봄까지 기다리면 댐이 무너집니다. 팀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균열을 막지 않으면 봄에